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기본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영록 강사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입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위젯들의 사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이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처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거 구경은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피처폰이 대세를 이룰 때도 여러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발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시장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앤디 루빈은 2003년도에 안드로이드사를 창업하게 되죠. 창업하게 돼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큰 회사들, 그러니까 그때는 노키아나 삼성이나 LG가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할 때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웹 광고 수익이 이제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구글이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운영 체계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발표가 됩니다. 아이폰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처음엔 아이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고 곧 이제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앞에 발표된 여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아이폰 그 경쟁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폰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컴팩트 에디션이나 포켓 PC를 탑재한 PDA 같은 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키아에서 나온 이제 신비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불편해서 아이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폰이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어떤 아이폰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이때 구글의 주도로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죠. 가입을 하게 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죠. 여기 보면 핸드셋 메이커스에 보면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LG 등이 참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게 되죠. 대만의 HTC에서 만든 지원이라는 스마트폰입니다. 요게 이제 최초의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폰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게 되죠. 바로 삼성의 갤럭시 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발전을 해서 지금의 삼성
갤럭시 S20, 2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노트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드로이드는 발전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10 버전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고요. 곧 안드로이드 11 버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개발에 필요한 지식들을 보면 개발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바고 두 번째가 코틀린이라는 언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틀린보다는 자바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자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자바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바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지식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입니다.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너무 개발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버튼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근데 버튼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너무 개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컴포넌트들,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필요한 그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프레임워크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서 개발자가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좋은 앱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툴이 있습니다. 개발 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 툴은 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네트워크, 웹, 데이터베이스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앱을 개발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제 도시화한 그림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리눅스 커널이 자리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쭉 같이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툴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클립스 개발 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젯브레인스사의 자바 IDE인 인텔리제이를 커스텀해서 구글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예전 이클립스를 쓸 때는 굉장히 이제 에러도 많았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오고 나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굉장히 좀 에러도 없고 생산성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developer.android.com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그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가서 이 개발 툴부터 먼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먼저 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어떤 브라우저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developer.android.com으로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뜨고요.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약관에 동의하라고 이제 나오죠. 약관에 동의하면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뭐 몇 분에서 몇십 초 정도 이렇게 걸릴 겁니다. 자, 설치가 다 되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뜨고요. 예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그 다음에 설치는 뭐 그냥 넥스트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있는데 두 개 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하시고요. 설치 경로도 가능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인스톨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넥스트. 자,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 스타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니시를 하면 바로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화면이 떴을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뜰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New Projec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elect a Project Template이라고 화면이 조그맣게 뜹니다. 자, 이건 뭘 하는 화면이냐면요. 먼저 여기에 탭으로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일단 템플릿이라는 것은 틀입니다. 그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 맞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먼저 폰 앤 태블릿이 있습니다. 폰 앤 태블릿은 우리가 폰이나 태블릿 앱을 만들 때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웨어 OS는 이제 우리가 와치 같은 거 있죠. 예, 시계 이런 것들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앱을 만들 경우에 웨어 O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TV. 예, 안드로이드 TV는 뭐냐면 요즘에 스마트 TV인데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 스마트 TV가 있고요. 그리고 셋톱박스인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앱을 만들려 그러면 여기 안드로이드 TV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는 뭐냐면 이건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요즘 한 3년 이내에 나온 차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에 꽂으면 차랑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드로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사용하는 앱을 만들려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띵스는 IoT 장비들입니다. IoT 장비들 때 쓰는 것이고, 일단 우리 가정에서는 폰 앤 태블릿 요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폰 앤 태블릿에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액티비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No 액티비티가 있고 베이직 액티비티가 있고 뭐 empty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비티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앱을 쓸 때 하나의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화면 자체가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화면, 그러니까 로그인 화면이라든지 뭐 검색 화면이라든지 뭐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화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 하나하나가 다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앱에서는 액티비티가 하나 이상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제 empty 액티비티를
주로 쓸 겁니다. empty activity라는 것은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빈 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next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configure your project이라고 뜹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먼저 name이 있습니다. name 있는데 프로젝트 name이죠. 요건 일단 my first app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지금 이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네임이 나옵니다. 패키지 네임. 패키지 네임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바 배우실 때 패키지를 배우셨죠? 패키지는 관계 있는, 연관 있는 이제 그 클래스들을 이제 묶는 단위인데요.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외에도 하나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앱을 개발한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다가 이제 올릴 거지 않습니까? 앱을. 그때 이제 앱을 구분할 때 쓰는 게 패키지 네임이에요. 거기 구글 플레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앱들 중에 다 구분을 해야 되죠.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패키지 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네임은 이때 사용하는 패키지 네임은 이제 유니크해야 됩니다. 유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A, B, C, D, 뭐 E, F, G, 뭐 C, F, D 이런 식으로 뭐 패키지 네임 정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유일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유일하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하냐면 일단 도메인 네임을 씁니다. 만약 회사 같은 경우에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도메인 자체가 회사 단위로 보면 유일한 거죠. 우리 회사가 도메인이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팀 1, 팀 1에 1팀에 뭐 우리가 지금 my first 앱을 지금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유니크하다고,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 도메인을 도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뭐 그러면 그때 등록이 될 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메인 네임을 패키지 네임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kr.ac.cwnu. 우리가 IT. 우리도 IT에도 이제 이름이 겹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뭐 영문 이니셜 같은 걸 넣고 my first ap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유니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ave location. 이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하드 공간입니다. 어느 공간에 할 건지. 그 다음에 랭귀지가 나옵니다. 랭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는 자바와 코틀린을 두 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용하실 걸 쓰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자바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SDK입니다. 미니멈 SDK는 뭐냐면 최소 SDK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우리가 10이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10인데 사실은 API 코드로 따지면 그건 이제 30입니다. 30. 29입니다. 29. 안드로이드 11이 30이고요. 자, 이걸 이제 버전 코드라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결국에 어떤 OS를 맞출 것이냐. 요게 이제 미니멈 SDK에서 정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신 운영 체계를 선택하면 최신 운영 체계에 담겨 있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우리 앱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버전을 낮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우리가 7.0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7.0 이에 나온 그런 기술들은 이제 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안 그러면 좀 번거롭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11로 선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 안드로이드 11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 앱은 아무한테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지금 지원한 제일 낮은 게 4.1이에요. 4.1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Help Me Choose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운영 체계에 따른 이제 점유율들이 나옵니다. 점유율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젤리빈 4.1을 선택하게 되면 99.8%의 사람이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폰 얘기입니다. 99.8%의 사람이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최신 폰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이 안드로이드 9.0까지를 지원한다 그러면 40% 정도의 사람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작은 사람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요 7.0에 맞춰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자, 7.0으로 맞추겠습니다. 7.0으로 맞추고요. 피니시 하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면 처음 실행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다운 받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밑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래 걸려서 조금 편집을 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화면을 일단 정지시켜 놓고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가 끝난 상황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발 툴의 모습이. 자, 그럼 이쪽은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영역이라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에디트 영역이죠.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 구성된 파일을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이쪽 보시면 자, 앱이 있고요, 크게. 그리고 그래들 스크립이라고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들 스크립트 쪽은 이제 빌드 영역이고 우리 과정에서는 이건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열어보시면 매니페스트와 자바 그리고 res 리소스죠. 이렇게 폴더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어보시면 이건 이제 앱에 관련된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걸 쓰겠다, 내가 어떤 걸 쓰겠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페스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뭐 액티비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보시면 이제 자바에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소스가 들어 있겠죠. 여기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폴더 이름이 우리가 만든 이제 패키지 이름입니다. 패키지 이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폴더 이름이 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개가 있는데 밑에 2개는 이제 테스트 관련된 폴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우리는 안 쓸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제일 위쪽을 열어보시면, 자,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제 파일이 하나 있고요. 얘 열어보면 이제 클래스입니다. 얘는 클래스고, 아까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예, empty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소스가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화면을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늘어나겠죠. 이제 클래스들을 추가한다든지 하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소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소스. 자, 리소스에 보시면 드로어블, 레이아웃, 민맵, 밸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드로어블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담는 폴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우리가 화면 배치라든지 뭐 메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쓸 때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폴더에 담아 놓고 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activity main.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activity main.xml 같은 경우에는 화면 디자인을 담당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디자인을 해 놓으면 이 디자인된 XML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될 때 이 화면을 구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민맵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들이 들어가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콘들. 그리고 밸류스는 우리가 앱에 사용되는 뭐 어떤 값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자열 값들이라든지 컬러 값들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 정의해 놓고 나중에 불러 쓸 수 있게 하는 게 밸류스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프로젝트 구성을 이제 알아봤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들고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은 C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상 머신을 설치할 거예요. 가상 디바이스를 설치할 거고요. 이쪽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디바이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AVD 매니저입니다. AVD 매니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의미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는 다 지워 가지고 디바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리 안드로이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바로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뜰 거고요. 지금 처음 까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Create Virtual Device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상 디바이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면 크기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맞는 화면 크기와 이런 것들을 미리 따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폰들은 다 이제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폰들이죠. 구글에서 만든 레퍼런스 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일단 픽셀 2 이걸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이 크고 이제 좋은 폰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 같이 PC에서 같이 가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픽셀 2 정도가 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서 픽셀 2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픽셀 2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클릭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장비는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 위에 깔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리커멘디드가 있고 X86 이미지, 아들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리커멘디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고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나 Q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가 안 돼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뭐냐면 제가 누가랑 Q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운영체계는 이제 Q로 이제 깔도록 하겠습니다. Q로 깔 건데 일단 여기 다운로드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일을 제가 다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Q를 다운 받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ccept를 하시고요. 동의를 하신 다음에 next 하시면 다운로드가 쭉 됩니다. 뭐 네트워크 뭐 환경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다 다운됐습니다.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설치할 걸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은 건지 설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Q를 받으셨잖아요. Q를 다 깔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0입니다. Q가. 그래서 Next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 Advanced Settings를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 램이라든지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긴 한데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시면 되고요.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픽셀 2는 이제 디바이스죠. 그리고 픽셀 2 디바이스에 이제 운영체계는 버전 29가 깔려 있습니다. 29가 안드로이드 10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실 때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요거는 닫겠습니다. 이제 닫고요. 여기에 실행 버튼이 있죠. 실행 버튼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스타팅 AVD라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외형이 먼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처음 켜면 조금 이제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가상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글이라고 뜨고 이제 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실행된 그 부팅된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젝트가 다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부팅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만든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만든 My First 앱이 이제 실행이 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Hello World라고 이제 떠 있죠. 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Hello World라고 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왜 Hello World라고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RES에 한번 가볼까요? RES 가보시면 아까 화면 구성을 담당하는 그 파일들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activity main.xml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Hello World라고 텍스트 뷰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저하고 화면이 좀 틀리면 자, 여기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이 버튼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아마 처음 실행하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데 이 화면은 디자인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블루프린트 화면입니다. 블루프린트 화면. 자,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블루프린트는 이제 외곽선만 나오는 겁니다. 외곽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화면을 디자인할 때 여러 화면을 이렇게 겹쳐 놓을 거예요. 여러 이제 위젯들을 이제 겹쳐 놓을 건데 그 겹쳐 놨을 때 이제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밑에 있는 게. 그죠? 그때는 이제 블루프린트를 보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를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일단 좁으니까 디자인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화면으로.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이쪽은 팔레트예요. 팔레트라서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본적인 위젯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젯이나 레이아웃, 컨테이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을 여기다 배치를 함으로써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화면에 디자인이 어떤 컴포넌트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트리를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고 그 밑에 텍스트 뷰가 하나 올라가 있는 형태죠. 우리가 처음에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텍스트 뷰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텍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화면에 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이제 보인 거죠. 자, 선택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컴포넌트 트리에서 하셔도 되고 디자인 화면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컴포넌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겹치게 되면 좀 선택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하시면 확실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attributes라고 있어요. 그죠? attributes. 요 클릭 한번 해 보실게요. 자, attribute는 이제 이 속성이죠, 속성. 지금 선택된 A의 속성입니다. 자, constraint layout을 제가 선택했을 때 속성이랑 얘의 속성은 좀 다릅니다. 지금 레이아웃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텍스트 뷰의 속성을 한번 바꿔 볼 거예요. 바꿔 볼 건데, 아까 우리가 실행을 해보니까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실행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내용을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글자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잘 안 보여서 글자를 좀 키워 볼게요. 자,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뷰의 속성을 우리가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 텍스트를 좀 바꿔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한번 바꿔 볼게요.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한번 바꿔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좀 키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어피어런스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뷰는 이제 폰트 크기를 이제 텍스트 사이즈를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숫자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많이 쓰는 이제 크기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텍스트 어피어런스에 정의를 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제 많이 쓰는 스타일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body 1 뭐 이렇게 선택하면 글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디스플레이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죠. 자, 더 크고 그죠? 그래서 라지 정도 선택하시면 아마 적당하게 이제 보일 거예요. 본인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금방 저도 모르게 이 디자인 화면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된 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바꾸시면 텍스트 뷰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레이아웃의 내용 그 속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걸 선택하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도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 화면을 누르시면 이제 앱이 다시 컴파일 돼서 실행이 되겠죠. 자, 아까하고 다르게 내용이 헬로 안드로이드로 바뀌었고, 그죠? 크기도
이제 훨씬 아까보다는 크게 보기 좋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 뷰의 속성을 한번 바꿔봤어요. 예, 속성을 바꿔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뷰의 속성을 이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트리뷰트에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적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앱이 실행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는 내용이 출력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디자인에서 텍스트 뷰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앱이 실행되는 동안 자동으로 얘의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객체에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객체에 접근하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얘의 참조값이 필요해. 참조값이란 뭐냐면 지금 이 텍스트 뷰의 객체가 메모리 어딘가 만들어질 거예요. 메모리 어딘가 만들어질 건데 그 메모리의 주소값을 우리가 알아야지 얘한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참조값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레퍼런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참조값을 가지고 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디.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액티비티가 있는데 지금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아웃이 있고 텍스트 뷰가 있는데 지금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레이아웃한테 가서 야, 너 아이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맞으면 얘의 참조값을 반환하게 되고 아니면 그 다음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아이디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가 원하는 애가 맞으면 얘가 맞네 이러면서 얘의 주소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소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뷰에 어트리뷰트스에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id라고 나와 있어요. i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d를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정해 줄게요. 이 id를 이제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AAA, BBB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이. 그래서 일단 보통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 텍스트 뷰 그리고 텍스트 뷰 1 아니면 어떤 텍스트 뷰가 어떤 걸 하는 텍스트 뷰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이디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일단 텍스트 뷰라고 아이디를 지정해 줬어요. 예, 지정해 줬고요. 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바로 어떤 제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가 굳이 필요가 없고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 텍스트 뷰의 아이디를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드로 다시 여기 자바에 가시면 이 화면을 내면 main activity 클래스가 있죠. 아니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자, 먼저 보시면 이 main activity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고요. app compat activity를 상속받았습니다. 네, 상속받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main activity가 실행되면서 onCreate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호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 set content view라는 메소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로 넘겨받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함수예요. 자,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레이아웃의 XML 이름이 액티비티 메인입니다. 메인이고요. 자, 여기에 R, R이 있는데 이 R은 여러분들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RE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S.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부적으로 이 R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요게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레이아웃 안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했던 이 화면대로 화면을 구성을 해줍니다. 구성을 하고 필요한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거죠.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텍스트 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텍스트 뷰의 참조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조 값을 통해서 우리가 동적으로 그 텍스트 뷰의 속성을 바꿔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 참조 값을 담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죠. 그래서 그 타입은 텍스트 뷰 타입입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뭘 써도 상관없는데 AAA, BBB 하셔도 상관없지만 텍스트 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텍스트 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텍스트 뷰를 모른대요. 이 컴파일러가. 왜 모르냐? 그러면 얘는 이 임포트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임포트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텍스트 뷰가 속한 패키지가 임포트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위젯 텍스트 뷰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맞죠? 맞으면 Alt Enter를 누르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아니면 손으로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그럼 손으로 타이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Alt Enter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예. Alt Enter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뷰에다가 우리가 아까 디자인에 배치를 해 놓은 텍스트 뷰의 참조 값을 이제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id를 비교해서 그 id가 일치하는 애의 참조 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메소드가 뭐냐면 find view by id라는 애입니다. id라는 애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아이디냐면 아까 우리가 아이디를 텍스트 뷰라고 설정을 해놨죠. 설정을 해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가냐면 리소스 밑에 아이디 밑에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find view by id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id를 어떤 id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id.textView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텍스트뷰라는 id를 가진 애를 찾아서 컴포넌트를 찾아서 그것의 참조값을 여기에 반환해 주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뷰를 통해서 그 객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텍스트 뷰 이제 텍스트 바꾸는 메소드는 setText입니다. setText. 그리고 안녕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글로 이렇게 안녕 안드로이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안녕 안드로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안녕 안드로이드. 그죠? 우리가 이 텍스트 뷰의 참조값을 통해서 이 객체에 접근한 다음에 이 텍스트 값을 이 객체의 속성을 바꾼 겁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조값 가지고 오는 find view by id 메소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뒤에 오는 매개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참조값을 가지고 오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가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의 이벤트 동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empty activity 그리고 자 프로젝트 이름은 버튼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버튼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패키지 네임 같은 경우에 한번 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레이아웃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레이아웃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ctivity main.xml 사실은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 두 개 다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예,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 요걸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아까처럼 여기 보면 컴포넌트 트리에 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텍스트 뷰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일단 바꿔서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할 거예요. 일단 레이아웃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물론 요즘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 화면 크기가 굉장히 다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 앱들을 동일하게,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해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폰을 쓰는 사람과 작은 폰을 쓰는 사람이 같은 앱을 쓸 때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폰을 쓰는데 작은 폰에는 딱 맞게 나오는데 큰 폰을 딱 쓰는 사람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나와 버리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죠. 그러면 큰 폰 쓰는 사람들한테도 폰의 크기에 맞춰서 비슷한 비율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공해 줍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일단 우리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꿔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팝업 메뉴가 떴죠. 그 밑에 보시면 컨버터 뷰라고 있습니다. 컨버터 뷰. 예, 컨버터 뷰 누르시고요.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기 보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호리존탈과 이제 버티칼이 있는데, 호리존탈은 옆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쌓는 것이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위쪽에서부터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호리존탈인데, 만약에 제가 텍스트 뷰를 하나 더 갖다 놓아 볼게요.
텍스트 뷰를 하나 더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아웃이 이제 호리존탈이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레이아웃의 이제 방향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향을 버티칼로 바꾸면 이제 위에서부터 쌓이겠죠.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 Common Attributes 밑에 보면 Orientation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호리존탈과 버티칼 두 개가 선택할 수 있죠. 자, 버티칼을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세로로 쌓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일단 이것도 다 치우겠습니다. 두 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자, 텍스트 뷰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일단 아까처럼 조금 크게 만들어 줄게요. 너무 작아서 라지로 바꿔 주겠습니다. 라지 말고 디스플레이 1으로 할까요? 네, 디스플레이 1으로 바꿔 줄게요. 자, 여기 보면 declared attribute라고 나오고요. 자, 먼저 attribute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속성의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분류를 해놨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all attributes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속성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크기를 좀 조정을 할 거예요. 크기를 조정할 건데, 자, 레이아웃 위스가 있고, 레이아웃 하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를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랩 컨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랩 컨텐트는 뭐냐면 컨텐트 내용을 이제 쌀 정도의 크기로 딱 만들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뷰를 보여줄 만한 크기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 매치 페어런트라고 있어요. 매치 페어런트. 예, 매치 페어런트라고 클릭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컴포넌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뷰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속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애를 이제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페어런트. 리니어 레이아웃이 텍스트 뷰의 페어런트가 되고, 이 페어런트에 이제 그 크기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 크기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하나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 버티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쌓입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 더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얘도 뭐 비슷한, 사실은 버튼이 텍스트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속성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버튼이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버튼 한번 볼까요? 버튼의 아이디는 지금 버튼이라고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여되어 있고, 얘는 지금 아직 부여가 안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부여가 되는데 얘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얘 아이디를 이제 텍스트 뷰라고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그리고 얘는 버튼입니다. 아이디를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버튼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라는 속성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버튼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문자로 적었는데도 대문자로 나오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버튼의 지금 속성 중에 텍스트 올 캡스라는 속성을 지금 들으라고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알파벳은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싫으시면 이걸 폴스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소문자가 맞게 나오죠. 그죠? 예. 자, 지금 이 컴포넌트의 속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검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검색을. 물론 이제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단 뭐 내가 칼라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칼라라고 치시면 칼라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뭐 좀 찾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 나오죠. 보시면 텍스트 사이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컬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예. 자, 텍스트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볼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볼드 체크하시면 볼드로 바뀌고요. 이탈릭 이렇게 하시면 바뀌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클릭 이벤트죠. 클릭을 하는데 온클릭 이벤트입니다. 온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텍스트 뷰랑 버튼에 참조 변수를 일단 가지고 오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 Alt Enter 하셔가지고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조 변수를 받을 담을 변수를 두 개, 참조 것을 담을 참조 변수를 두 개 이렇게 선언해 줬습니다. 각각 텍스트 뷰형과 버튼형이죠. 두 개를 선언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코딩을 따라 하시면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 코딩 따라 하실 수 있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참조 변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텍스트 뷰는 우리가 참조 변수를 가지고 오는 함수가 뭐였죠? find view by id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r.id. 그러니까 id들은 다 여기 r.id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text view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참조 변수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버튼도 마찬가지로 버튼은 find view by id라고 되어 있고요. r.id. 아까 우리 버튼의 id가 뭐였어요? 모르시겠으면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버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id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서 r.id. 버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뷰와 버튼의 참조 변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떻게 이벤트를 처리를 할 것이냐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벤트 처리를 누가 담당하냐면요. 리스너라는 애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버튼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를 처리해 줄 다른 애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리스너는 다양한 이벤트에 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어떤 것들은 값이 바뀐다. 그래서 value change라는 이미지가 있을 그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온 클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온 아이템 클릭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아이템이 눌렀을 때의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리스너가 필요하고, 지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클릭 이벤트이기 때문에 온 클릭 이벤트를 처리해 줄 리스너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너를 하나 만들 건데요. 온 클릭 리스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온 클릭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온 클릭 리스너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게요. 조금 촌스럽지만, 임플리먼트 온 클릭 리스너, 얘를 구현을 해줘야지 버튼에 온 클릭 리스너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를 아마 배우실 수도 있고 안 배우실 수도 있는데,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메소드 선언만 있는 애들이에요. 메소드 선언만 있는 애들이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고 해줬으면 이 온클릭 리스너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온클릭 리스너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죠? 처음이 아니라도 이걸 다 알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그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 보시면 Gener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Generate. Alt Insert를 쓰셔도 되고요. Generate가 있습니다. Generate 하시면 여기 Generate 메뉴가 다시 뜨는데, 뭘 생성한다는 거죠. 보시면 Construct도 있고요. 생성자죠. toString 메소드 있는데, 밑에 보시면 Override 메소드하고 Implement 메소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 온클릭 리스너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plement 메소드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하나만 있죠. 그죠?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니까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온클릭 안에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내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알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해서 버튼이 눌러졌어요. 이렇게 할게요. 버튼 클릭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온클릭 리스너를 하나 구현을 해 봤어요. 하나 지금 구현을 한 것이고요. 일단 얘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클릭 리스너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new 해서 온클릭 리스너를 생성을 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천천히 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리스너를 생성했으니까 이제 버튼 보고 알려줘야 돼요. 너의 온클릭 리스너가 온클릭 이벤트를 처리해 줄 리스너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버튼.set onClick 리스너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리스너를 금방 만든 리스너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돼서 코드를 다 하셨으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run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뜨죠. 예, 그래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지금 아무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run이 있어요. run 밑에 보시면 run 여기 콘솔인데 콘솔을 열어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버튼 누를 때마다 버튼 클릭트라고 이렇게 뜨죠. 지금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들 되시죠? 예.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리스너 같은 경우에 이 액티비티 안에서만 주로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onClick 리스너 클래스를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네스티드 클래스로 이제 많이 써요. 레스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변수들한테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아까는 접근이 바로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눌렀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뷰를 이제 내용을 한번 바꿔 볼 거예요. 텍스트 뷰 set text 해서 버튼이 눌러졌어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누르면 그 이후는 표가 안 나겠죠. 표가 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set text 하지 않고 append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아스테리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게요. 텍스트 뷰 append 하면 이제 텍스트 뷰에 별이 하나씩 증가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별이 붙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아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클래스가 지금 onClick 리스너를 이제 같은 파일이지만 이제 이 클래스 밖에서 선언을 했고 지금 안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도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이제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자바 배우실 때 아마 익명 클래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익명 클래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익명 클래스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버튼.set onClick listener 해서 new 한 다음에 바로 onClick listener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로.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이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onClick listener를 셋하면서 바로 익명 클래스를 하나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익명 클래스를. 예.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그럼 똑같이 동작을 하죠. 이렇게. 예. 일단 기본이 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리스너를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서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굉장히 여기서 이 onClick 이벤트 처리할 내용이 많으면 따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익명 클래스를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nClick 이벤트에 한정되어 있는 이제 방법인데요. onClick 이벤트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식은 뭐냐면요. 자, 여기에 바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바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ublic 메소드 이름은 상관없고요. onClick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그 이벤트 onClick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인데요. 여기서는 꼭 지켜 주셔야 될 게 있어요. 함수의 형을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함수의 형을. 함수의 형은 일단 반환행이 없어야 돼요. 예, 지금 메소드에도 보면 형이 있거든요. 형태, 타입. 예,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반환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이 뷰형이라는 겁니다. 뷰형. 그걸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춰 주셔야 되고요. 퍼블릭이 붙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에다가 똑같이 텍스트 뷰에 set 텍스트 해서 set 텍스트 아니죠. 예, append를 하는 게 표시가 더 잘 나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activity main.xml 가셔가지고 버튼에 보시면 common attribute에 보시면 onClick이라는 이 attribute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main activity 밑에 onClick 메소드가 하나 있죠. 여기 뭐예요? 여기 우리가 금방 만들어준 메소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해서 요걸 이 버튼이 눌렀을 때는 이 메소드를 실행해라고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동작은 똑같습니다. 자, 동작은 똑같죠. 예. 이건 onClick 메소드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메소드는 다 리스너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메소드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만약에 퍼블릭을 빼버리잖아요, 여기서. 빼버리면, 요 디자이너에서 클릭을 누르면 여기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퍼블릭 접근 제한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요것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퍼블릭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게 뭐 이걸 만약에 빼버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타입을 꼭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소드의 형을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반환형은 보이드고 매개 변수는 뷰형 1개, 그리고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버튼에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온클릭 그 이벤트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예. 다른 이벤트는 다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리스너를 만들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리스너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해주시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죠?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 점 append 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아무래도 처음 하시니까 이런 그 리스너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그 메소드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조금 편해 보일 거예요. 쉬워 보이실 건데 어차피 다른 이벤트들은 그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리스너를 이용하는 방법을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지고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셔 가지고요. 여기서 버튼을 하나 추가하셔 가지고 뭐 3개를 추가를 할까요? 네, 3개를 추가해서 각각의 이벤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이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리스너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익명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우리가 온클릭 핸들러를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자, 얘는 버튼이고요. 아이디가 얘는 버튼 3인데 버튼 2로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안 바꾸셔도 돼요. 예, 안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구분만 되면 되니까요. 얘는 1로 할게요. 자, 일단 저는 내용을 이렇게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지우지 마시고 조석 처리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3개잖아요, 버튼이. 이렇게 되고, 그죠? 버튼 1은 find view by id r.id. 버튼 1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find view by id는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꼭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find view by id r.id. 버튼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 3 find view by id r.id. 버튼 3 이렇게 되겠죠. 자, 버튼 1번부터 한번 할게요. 예, 얘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뭘 할 거냐면 리스너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구현할 거고, 얘는
이제 익명 클래스로 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1번부터 할게요. 예, 클래스, 예, 클래스인데, 사실 클래스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아까처럼 onClick 리스너라고 할게요. 리스너. 얘는 뭘 구현해 줘야 됩니까? 임플리먼트에서 필히 onClick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구현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onClick 리스너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을 해 줘야 되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너레이트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누르시고 임플리먼트 메소드를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onClick 하나가 있죠. 얘 보시면 얘도 타입이 아까 우리 그 했던 타입하고 똑같죠. 바나나형이 보이드고 뷰형이 하나 있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텍스트 뷰에 이번에는 셋 텍스트로 이렇게 버튼 1이 눌러졌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리스너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onClick 리스너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리스너 1이라고 하고요. new 해서 onClick 리스너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리스너 그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버튼 1에 set onClick listener 해서 listener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코드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익명 클래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익명 클래스. 자, 버튼 2에 set onClick listener 해서 new 하고요. 여기에서 onClick listener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 고르셔서 얘를 선택하시면 되죠. 자, 얘도 똑같은 타입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익명 클래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텍스트 뷰에 set 텍스트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버튼 2가 눌러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public void 함수명은 뭐라도 메소드명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알게 하려 그러면 버튼 3 onClick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뷰형의 뷰를 하나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점 set 텍스트 해서 버튼 3이 눌러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타입이죠. 그 하나 더 남았죠. 작업이. 여기 가서 onClick을 꼭 정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메소드 만들어줘도 여기서 설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동작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버튼 3개인데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onClick 이벤트예요. onClick 이벤트. onClick 이벤트는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onClick listener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onClick listener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구현한 onClick listener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너를 설정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식인데 익명 클래스를 그냥 이용했어요. 익명 클래스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 안에 리스너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세 번째는 그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여기 버튼의 속성에서 onClick 메소드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예.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이 방식은 이제 onClick 이벤트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메소드, 다른 이벤트들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을 숙지를 하셔야지 이제 다른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버튼에 onClick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